유니캠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3% 감소했고 영업손실 32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연간 2회전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 결과 건설 중 자산에서 횡령 배임 발생으로 추론 의견을 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니캠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내이사 안모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금액 15억 원, 발생일자 7월 10일, 확인일자는 7월 23일. 상기 횡령 등 혐의 발생 금액은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이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일자이다. 회사는 안산시에 있고 단원구 해봉로 38번지에 있네요. 회사는 자동차 소재 사업 부분 가죽 시트를 생산하는 것이 주 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엉뚱하지만은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IP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업 결산 분석을 통해서 횡령 배임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을까? 이런 또 도전 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죽 제품 만드는 회사가 엔터 사업 부분을 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은 거기 임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현 씨인데 1982년생 엔터 총괄을 하는 사내 이사입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안전관리학과를 졸업했고 오형제 대표이사도 했고 이야기 사냥꾼 대표이사도 했고 아크미디어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요 임원진 중에서 어떻게 대표이사와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진환 씨가 이 안창현 씨하고 이 동년배네요. 김진환 씨는 서경대학교 경찰 경호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다인산업 총괄 대표도 했었고 한벨 백흉 코리아 대표이사를 현재 지금 겸직하고 있고 지금도 다인 총괄 대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JH 사람들 대표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수는 39,493주. 그리고 내부 감사 중에서 김재권 씨가 1958년생인데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고 진양 폴리우레탄 감사를 했었고 유니캠 부사장도 했었고 유니골프 엔젤리트 감사도 했었다. 그리고 현재 유니캠의 보유 주식은 12만 9천 주로 많습니다. 배임 횡령 사실을 사내감사에서 적발했다면 상근감사가 적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이가 24년이나 이 젊은 경영진하고 많습니다. 아들뻘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경영을 하네요. 시가는 4,045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7.2%가 하락했습니다. EPS가 마이너스 70으로 산출이 되네요. 그리고 PBR은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지만은 57.6으로 될 수 있고 전년도는 22.57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격은 내렸어도 장부 가격 대비는 8,016%가 전환으로 상승이 돼 있다. 아직도 주가는 그렇다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5% 이상 주주 JH 사람들 외 1인 20.58%, 그리고
이 JH 사람들의 최대 주주는 김진환 씨로 40.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92억 원으로서 전년도 1분기보다 11.3%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6억 원으로서 8.1%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19.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부 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슬풋 금액상 22.6% 감소했고요. 운영경비 4.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77로 전년도 1.04에서 27%나 하락했습니다. 슬풋 영업손실은 32억 2,600만 원으로 무려 742.4%가 추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21억 3,200만 원이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슬풋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6.8%로 19.1%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은 35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재고 회전율이 2회전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원가회계상 영업이익은 191.6% 하락으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손실이 12억 9,300만 원이 있어서 법인세전 순손실은 2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과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재고 없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351억 5천만 원, 연초 재고보다 무려 41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이 11%나 감소했는데 이 재고를 왜 계속 생산할까? 재고 생산은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그 원가회계에 매몰되어 있는 경영 사고방식은 재고를 줄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기업 본업에서 매출이 감소해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한 것은 생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흑자를 내면서도 5%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 매출이 감소를 13%나 했음에도 11%가 감소했음에도 13% 재고 생산했다는 것은 이게 진짜로 그만큼 생산했는지 이 재고의 평가액이 부풀려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41억 3,8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의 사용액이 106억 원입니다. 상품 매입액은 1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이 원부재료의 사용액이 24.3%나 크게 증가했죠. 재고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제품 재고가.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4억 7천만 원으로 10.9%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 재료비를 낮추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운영경비는 4.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3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5억 6,300만 원을 뺀 112억 7,300만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금액상 10.5% 증가했지만은 가공 비율은 2.9% 하락이고 재료 비율은 2.9% 상승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으로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비성분에서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PQ 총 제조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만 전년도에는 2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7억 3,600만 원 나갔는데 재고는 9억 3,700만 원 증가했으니까 2억 2천만 원의 재고가 공짜로 생겼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인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전년도는 좀 돈의 행방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21억 3,200만 원인데 매우 큰 금액이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 52%를 곱하면 21억 3,200만 원으로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스루프 회계 영업 손실은 정확한 것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36억 200만 원 나갔는데 13.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60명으로 연간입니다. 26명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하면은 직원도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는 거꾸로 2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5,540만 원으로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루풋 노동 생산성 5.1% 내려갔는데 거꾸로 노동 분배율은 47.1% 상승했고요. 원가 회계상의 노동 생산성은 9.2% 증가했습니다. 거기인데 상대적으로 노동 분배율은 무려 225.3%나 증가한 꼴이 됩니다. 본업 피역 매출이 감소함에도 직원 수를 늘린 것은 엔터 부분 인원의 증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다시 소급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가 회계를 벗어난 노동 생산성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7.86% 떨어졌고 스루풋율은 8%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내려갔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1회전 변동이 없는데 거의 3개월에 한 번 수금한다는 꼴이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3.5회전, 한 달 내에 대금 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른 경우 여기 현금 보패율도 아주 간당간당하죠. 2.2%로 크게 내려갔는데 이것은 납품 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기보다는 원부재료 공급업체가 시장 우위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빨리 주지 않으면 원재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통 ROI 자본 회수율 50.1%로 49.4% 증가한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본 회수율은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으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피가 매입 비중이 76%, 부재료인 약품이 24%, 그래서 전체 가중 평균 2.2% 하락했습니다. 판매 가격 피역 원단 SF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6.1%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다시 요약하면은 1, 2차 추론에서 원부 재료 가격 상승 추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투명회계 입증으로는 원부 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인데 원부 재료 가격이 여기서는 하락이 됐죠. 판매 가격이 또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품 판매 가격이 6.1% 하락했다면은 원재료가 2.2%뿐이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패스로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이 현금 재무지표도 어디서 배임 횡령을 했을까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거의 배가 내려갔습니다만은 현금상으로는 단기 현금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114억 7,900만 원, 최종 영업의 부분 다 포함해서 회사 전체 번 돈은 3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7억 9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갚았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26.2%로 증가한 것은 투하 자본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채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주 자유현금 흐름 전년도는 흑자였기 때문에 21억 8,600만 원이 이익배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3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에 53억 7천만 원이 투자가 된 게 눈에 띄는데 이것이 영업이 안 되면서도 직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를 캐펙스를 늘린다.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착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납입자본 성장률 변동이 없고요. 잉여금률은 손실금률로 마이너스 6.3%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내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47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임 횡령은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엔터 뭐 한다면서 뭔가 시설을 만들고 뭐 그런 거를 하려는 건지 이게 63억 있었는데 110억 원으로 47억 1,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뭔가 해먹었지 않았겠느냐. 업자하고 짜웅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이 40억 9,100만 원 지금 건설 중인 자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부채 자본 재구성에서 이 잉여금은 손실로 64억 4,300만 원이 손실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까지 707억이었는데 이게 771억이나 이 잉여금이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죠. 적자였기 때문에 손익배기점 매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운영경비가 1 더하기 300% 4배 늘어난다고 보고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000억 원대를 해야 됩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계산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 비율은 1 더하기 421.6%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경비 기준으로 이렇게 동일한 매출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천억 원대가 실현 가능한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을 했다면 저는 835억 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57억 원을 했죠. 그럼 올해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년도는 예측을 21.1%나 낮게 했다는 얘기면은 그거는 뭐 예측을 거의 벗어났다. 그러면 올해 계획 세울 때는 이 매출 예측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견해를 갖게 되죠. 어쨌든 이런 해석은 사전 예측, 사후 예측, 개배 해석, 중요성 이런 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유니캠처럼 그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면은 적자 기업과 같은 최악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흑자 전환을 위해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우리가 현실적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 시나리오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 전속 계획을 짜야 하듯이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의 손익분기점은 11.6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낸 것은 한 보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매출한 것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올해는 손익분기점을 1천억 한다고 그런다면은 15.6월에 도달하니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출 재료비는 300%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고 1 더하기 매출 재료 비율을 1.8% 내렸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간다고 보고 스루풋율은 57%로 1.8%, 어떻게 생각하면은 판매 가격을 조금 더 인상을 시킨다. 너무 내렸기 때문에 그게 자동차 메이커에 또는 뭐 소파 만드는 그런 데서 경쟁이 심해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나오는 금액은 8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800억을 매출 계획을 세워야 실행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800억도 매출 달성 시기는 12.5개월로 1년 보름이 넘습니다. 이 보름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손익분기점을 11.4개월로 내린다면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매출 재료비는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운영 경비를 25%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변동 BP가 11.4월에 도달할 수 있는 때까지 이거를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스루풋율도 좀 약간 올린 거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25%를 줄인다면 결국 인원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하다. 이때 손익분기점은 728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저는 올려야 된다. 4%. 그러면은 매출이 832억 원이 났을 때 운영경비가
2.2%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50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실행 가능한 그런 거. 그러면은 요거 832억이 연말 안에 가능하느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 회전율만큼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은 12월 달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원가 회계는 보통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재고가 15% 감소할 때하고 15% 증가할 때하고 각각의 매출원가가 계산돼야 됩니다. 재고가 15% 감소할 때 매출원가는 927억 원, 재고가 증가할 때 매출원가는 822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15% 증가할 때는 1,030억 원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고 재고가 15% 증가 안 되면 925억 원밖에 증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루프트에서 이미 했지만은 800억 원대가 실현 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표를 만든 건데요. 영업에서는 재고 증가나 감소 그런 거 우리는 모른다. 그건 회계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 백데이터만 달라. 회계한테. 또 구매부서가 있다면은 그래서 재료비를 약간씩 부풀릴 겁니다. 심리적으로 깎일 것 같으니까. 자동차 메이커한테 가공비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로. 그래 판매 관리비 뭐 조금 소소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8,000원인데 요거 해야 우리 그냥 수지 맞을 정도입니다. 마진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프 쪽에서는 8만 원 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원가 회계상으로는 23,000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납품단가로 제가 비율을 한 겁니다. 다시 매출 단위로 돌아가서 스루프 회계만큼 832억 원 매출을 증가시켰을 때 영업이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매출원가율이 116%니까 당연히 적자죠. 8만 원에 팔 경우. 그러면 매출원가를 25% 그 운영경비를 스프레스에서도 25%를 줄여봤으니까 25% 내리면은 매출원가가 91%가 됩니다. 그래도 판매관리비는 증가할 거고요. 매출 증가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래도 영업적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이익 증가가 202억 원이나 증가하더라도 적자를 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8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9,750원 적자였고 원가 회계에는 23,000원이 적자였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12,500원 적자였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자 스루풋은 83,200원까지 매출 증가 효과를 냈을 때 4,994원 이익이 나는데 재고 감소 기준으로만 하고 재고가 너무 지금 많으니까 생산을 관두고 있는 재고에서만 판다. 그래도 영업이익을 못 내고 영업적자 2,818원 100만 원 돈 다시 하면 28억 1,800만 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 원가를 내려야 하는데 재고 생산을 또 할 것이냐.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율이 내려간다는 것을 원가 회계의 그 마녀 같은 로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직원들을 수시로 아무 때나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영경비 줄인다는 것은
가장 손쉬운 게 직원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흑자 경영을 하려면은 그 엔터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만 증원이 됐는데 건설 중인 자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직원을 잘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재 제약이 없다고 해도 재고 자산은 제약의 결과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서적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자재 제약이 가장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일본 컴퓨터 칩 생산 공장 화재로 공급이 분족해지자 컴퓨터 생산 업체들은 수익성 좋은 고급 모델 위주로 대응했기 때문에 다른 거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자재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히토류 같은 경우 수출 규제, 재활용해서 공급할 수 없다면 제약인 거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벤토리는 결과인데 constraint cause, 그 제약 원인으로 이 인벤토리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는 제닛 옐런 언니의 메시지를 소개하고요.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고려 회계로 독립하자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왼쪽에 레프트적인 원가 회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약간 힘들지만은 오른쪽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